네, 요거는 이제 그 이번 시리즈의 그 마지막 주제인 1980년대와 한반도, 1980년대 탈냉전과 한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980년대는 그 냉전이 해체가 된 시기였죠,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이 냉전이 해체되는데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때는 또 반대한민국적인 그 사고가 그 한국 사회에 그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시기이고,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 그 뿌리가 많이 있는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냉전, 콜드워는 차가운 전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미소 양국을 수장으로 하는 양 진영이 대치를 하고 무한 경쟁을 했지만, 국지전은 많았습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뭐 많았죠. 하지만 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양대 이 헤게몬들 이 우두머리들이 전쟁을 하지 않은, 이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뭐 하늘 아래 두 패권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 뭐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한다든가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한쪽이 평화적으로 무너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 예일 대학에 있는 지금 존 루이스 게디스 교수는 긴 평화의 시대, long peace의 시대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체제 우두머리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전의 반대 개념이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그냥 뭐 강대국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핫워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80년대 그 끝 무렵인 89년, 90년에 역사적인 냉전 체제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냉전 체제 절정일 때 태어난 그 세대고, 냉전 체제 때 공부를 한 그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인데, 이것이 대학원에 와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 것 같았던,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던 냉전 체제가 그냥 순식간에 정말 신기루처럼 뭐 그렇게 이게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뭐라고 규정이 되냐면, 기적적으로 냉전이 해체가 됐다라고 해서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아누스 미라부스, 그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데, 사실 냉전 체제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양측이 갖고 있는, 또는 양 진영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너무 많아서 그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 지구 공멸로 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큰 설득력을 가졌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평화적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냉전 체제가 그 붕괴가 됐던 그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런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89년, 90년 냉전 체제가 끝나기 직전에 80년대 초반부, 79년부터 사실은 시작인데, 이때는 아주 심각한 대치 상태에 양쪽이 빠지게 되고, 이른바 2차 냉전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기가 오면서 이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에는 오히려 양 체제가 아주 긴장이 점증이 되고, 그러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2차 냉전 시기는 그럼 어떤 시기였는가? 그것은 1979년 12월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열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2차 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소련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었을까?
그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페르시아만으로 나가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 추측이 많았는데, 그 비밀 문서가 해제되고 나서는 상당히 그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가까스로 세워졌던 친소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친소 정권을 그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소련군이 들어갔다가 그 수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그 게릴라, 그 이슬람 게릴라들에게 참 그 엄청난 그 고생을 하게 된 전쟁인데, 하여튼 이 전쟁으로 그 동서 양쪽에 동구와 서구,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믿는 서구와 통제 경제, 공산주의를 믿는 동구 사이에 그 갈등이 생기게 되게 되고, 이 카터가 당시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카터 닥트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만 일대의 지배권을 얻으려는 어떤 외부 세력의 시도도 미국의 국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면서 소련에 대한 곡물 수출 금지, 하이테크 상품 수출 금지, 그리고 80년에 공교롭게도 모스크바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됐는데, 이 하계 올림픽을 그 보이콧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반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반군 지원이라고 하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구권 국가들이 거의 다 불참하게 되는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곧이어서 80년 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보수 강경 반공주의자인 그 로널드 레이건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소련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우위 정책을 그 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련은 악의 제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체제를 우리가 끝낼 수가 있다. 이런 그 냉전 체제를 뭐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그 레이건의 강경 정책이 솔직히 당시에는 좀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그 옳았던 정책, 그리고 결국 그 공산권을 그 무너뜨리게 된 정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오늘날 동유럽에 가면은 그 레이건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준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폴란드 사람이건 뭐 체코 사람이건 이렇게 그 동상을 그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레이건이 집권하고 나서 대소 강경 정책을 하고 나서 했던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83년 3월 8일에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그 규정을 하고, 2주 후에 세계를 놀라게 한 스타 워즈 계획 SDI, 이 명칭은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 스타 워즈 계획이라고 합니다. SDI를 그 천명하게 됩니다. 뭐 스텔스 전폭기의 이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레이건 시기에 벌어지게 됐는데, SDI가 발표되자마자 소련이 상당히 그 놀랐던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뭐 실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실현화가 되게 되면은 미소 간의 군사 경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소가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핵무기를 쏘아대면은 양쪽이 다 죽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작을 못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SDI가 뭐냐면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상대편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소련이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무용지물화가 되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 거대한 위협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왜냐하면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 계획은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에드워드 텔러 박사라고 하는 그 천재 과학자에 의해서 이게 그 진행이 됐던 계획인데, 텔러 박사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SDI라고 하는 게 공포가 되니까 소련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그런 능력을 그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80년대 소련은 극심한 경제난,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경제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그 레이건의 대속 강경 정책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1983년 9월 1일 그 소련 공군기에 의한 대한항공 007기 격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 동북아 지역은 아주 그 긴장이 아주 그 팽팽한 긴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이었고, 국제 정세가 긴장 상태, 이 레이건의 그 대속 강경 정책과 뭐 제2차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그 대한항공 007기는 너무나 부주의하게 소련의 그 군사 요충지 지역 위를 날고 있었고, 소련의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군은 여기에 대해서 과잉 대응을 함으로써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칼 007기에 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왜 칼기가 그렇게 깊숙이 소련 영공에 들어갔고, 왜 소련 공군의 지시를 그 무시하고 공해상으로 그 빠져나오려고 했는지 이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련 공군기가 그 칼 007기 그 민항기입니다. 비무장 민항기를 격추를 시키면서 목표물은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 교신을 때리게 되는데, 이 교신의 내용을 전부 그 살펴보게 되면은 칼기가 그 소련 그 소련 영공으로 들어왔고, 당연히 소련 공군기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떠서 칼 007기로 하여금 그 강제 착륙, 그 착륙하라라고 하는 그 신호를 내립니다. 그런데 칼기가 이것을 거부했고, 최후로 소련기가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소련 공군이 이 칼 007기를 그 격추를 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 탄 사람들이 전원 사망을 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 칼기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소련 영공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를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은 자신이 그 정상 항로를 밟고 있다라고 그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련기의 그 합법적인 그 경고 시그널에 대해서 그 철저히 무시한 것은 도저히 그 이해할 수가 없는 사태 전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뭐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 대한항공기의 그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규탄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 소련이 처음에 격추 자체를 그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의례적인 그 사과도 하지 않아서 필요 이상으로 그 비난을 받았고, 어떻게 비무장한 민항기를 그 격추시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인 반소 그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그 캠페인으로 번지게 돼요. 유럽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런 그 성공적인 국제적인 그 반소 캠페인을 벌이고 그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굳히는데 그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냉전 체제가 그 절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칼기 격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련은 나름대로는 국제 그 프로토콜을 지켰고, 하지만 그 민항기에 대해서 그 격추를 한 거는 과잉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미숙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그 비판을 받게 되니까 레이건의 그 입장이 상당히 그 강화가 되는
그런 그 사태 전기가 오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는 그 안드로포프였습니다. 그 KGB 의장을 지냈던 분이죠. 그래서 고령의 브레즈네프가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소련 최고 지도자로서 이 군림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그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그 집단 지도 체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브레즈네프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그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즈네프가 사망하자마자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이 됐는데, 문제는 안드로포프도 70이 넘은 고령의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개혁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는 하지만, 왜? KGB 의장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집권해서 1년 남짓 돼 가지고 곧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 직전에 벌어진 게 칼 격추 사건입니다. 그래서 칼 격추 사건 때 안드로포프는 뭘 하고 있었느냐?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밝혀진 것 같고, 안드로포프가 사망을 하자 그 후임으로는 브레즈네프의 오른팔이었던 체르니엔코가 그 서기장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70이 훨씬 넘은 고령에 건강이 대단히 안 좋아서 이 체르니엔코가 집권하자마자 또 1년 또 남짓 돼 가지고 또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련이 브레즈네프 사망으로 국장을 치렀죠. 1년 남짓 돼서 안드로포프 국장을 치렀죠. 체르네코 국장을 치렀죠. 2년 사이에 국장을 3번 치르는 그 진기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왜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공산주의 체제는 독재자가 죽을 때까지 집권하는 그런 그 전통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뭐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개방화된, 개명화된 시장 경제가 들어온 중국이나 베트남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만, 대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랬어요. 뭐 모 대통령도 죽을 때까지 집권을 했죠. 다 그렇습니다. 스탈린도 그랬죠. 이게 폐위당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가 노인들로만 구성되는 그런 그 지도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론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노인 정치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게 누가 되건 이미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기력도 없고 또 곧 죽고 이러다 보니까 체제 리더십이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아주 그 무력한 체제 자체가 무력에 빠지게 되지만 지도자들도 그 무력한 그 체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게 되고, 그래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게 되는 배경에는 더 이상 소련이 국장만 치를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시대가 오고 나서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